뒷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거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좀 많이 봤던 거기도 해서 그렇게 막 썩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앞부분은 이제 처음 보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었는데 그래서 4장은 이제 월드 오브 라이트 권리의 세계죠. 그다음에 5장은 월드 오브 레이시즈 그러니까 뭐 인종의 세계일 거고 그다음에 6장은 월드 오브 컨스티튜션스 헌정의 세계, 그다음 7장은 월드 오브 시그널즈인데, 그러니까 아마 정윤희 선생님이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오스트리안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목표는 딱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 오브 라이츠 요 시기는 40년대 후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약 50년대까지의 이슈들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해했을 때 이 장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전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면 소유권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할 거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이슈죠, 이거는. 이 문제가 있었고 이제 5장은 월드 오브 레이스니까 이 레이스는 결국 식민지 국가가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제가 되게 그냥 띄엄띄엄 읽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 못 오신 분께서는 식민주의, 콜로니얼리즘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뭐 2, 30년대 콜로니얼리즘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신생 독립 국가가 되는 이 국가들에서 5, 60년대의 요 콜로니얼리즘을 왜 이때 막 이제 대영 제국 밑에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할 때잖아요. 뭐 프랑스의 식민지들도 독립하고 막 이럴 때니까 이 독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때 권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이 문제는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이제 대부분 천연 자원이겠죠. 이 천연 자원이 세계 경제에서 어떻게 이제 쓰여야 될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국의 아래에 있는 거니까 제국 정부와 제국의 기업들이 가져가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국의 기업은 그 제국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태인데 이게 국가가 독립을 해버리니 그 순간부터 그럼 이 기업의 소유권이 어떻게 인정되어야 되지? 그 문제가 생기겠죠. 옛날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걸 적산으로 해서 처분했잖아요. 적산부라를 했잖아요. 이거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진짜. 뭐 이것 때문에 정말 이제 피 터지는 일이 생겼고 피리를 흘리는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는 이제 EEC 이때는 이제 유럽 경제기구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유로화도 만들어내는 이제 유럽 연합으로 나가지만 이때는 이제 그 시초가 되는 이제 유럽 경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뭐 관련된 얘기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7장의 내용들이 제가 하이에크를 읽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 앞에서의 얘기들이랑 이제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오스트리안들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수프라내셔널한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상 보니 세부적인 경제 규칙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가격 신호를 줘서 가격에 의해서 자발적인 조정이 되도록 하고 가격이 정확히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만 규칙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규칙을 세부적으로 뭐 이것저것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뭔가 신호를 줄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그 정도의 규칙만 만들면 된다는 쪽으로 조금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자유로운 자본이동인 거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규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질서인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로 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들고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여전히 규칙은 있지만 이 규칙은 가격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끔 그런 걸로 조금씩 이제 진화해 가는 거죠. 진짜 에볼루션 해 가는 과정들을 이제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제 직접 슬로보디안의 얘기들을 본다라면 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당장의 이제 이슈 중에 이 오스트리안들이 이제 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레퓨지 머니라고 불렀던 이 돈들, 그러니까 전쟁통에 이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옮겨갔을 거잖아요. 자기 거주로 옮겼을 거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캐피탈 플라이, 자본에 이동하는 이걸 어떻게 휴먼 라이트, 우리 휴먼 라이트 하면 되게 다르게 들릴 텐데 이게 휴먼 라이트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죠.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막 좌충우돌들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네오리버럴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게 자기들의 정치적 행동과도 딱 연결되는 그런 이슈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식민주의라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시장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을 놓고 생각해 본다라면 허트 프리드만 앤 하이에크,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the focus was not civilization, 문명의 어떤 뭐 식민지의 해방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관심이 아니고 but political systems that would encourage the reproduction of a working market order. 뒤에가 핵심인 거예요. working market order. 시장만 잘 작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정치 체제는 그걸 뒷받침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명에 의해서 돌아가는 식민주의에 대한 어떤 해법들은 misguided morality, 잘못 인도된 도덕심에 이제 기초를 뒀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 이런 misguided morality, 도덕 이런 게 predictability와 faceless on which the coordination of countless laborers, sellers and consumers depend. 즉 노동과 판매, 소비 이런 거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이슈. 근데 이건 드러나진 않죠. 페이스레스니까 어떤 인종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아니어야 될 거잖아요. 경제 문제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레딕터빌리티,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안정성이잖아요. 그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걸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럴리티 뭐 이런 거 그건 관심은 없는데, 모럴리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해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과 뭐 연결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 남아공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그 아파르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흑인에 대한 아주 억압적인 차별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제재에 들어갔고,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남아공은 경제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슈가 되는 건 뭐냐? 이게 이 제재가 흑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꼭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남아공에서 나오는 이제 그 많은 자원들이 있었잖아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이런 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이 그룹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 제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가르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제재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왜 천연가스와 석유와 이런 거에 대한 제재와 이런 것과 러시아 백만장자들의 사유재산 요트에 대한 제재는 다르게 움직이는지가, 그러면 이 틀 안에서는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전통 일종의 사고방식 틀 안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they kept a basic faith in the utility of multi-level constitutional design as a means of safeguarding property and competition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재산과 경쟁을 safeguard, 안전하게 보장할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multi-level constitutional design.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떤 헌정 질서를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핵심은 뭐여야 될 거냐? 사유재산과 시장 경쟁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건 이 사람들이 견지했다는 거야. 뭐 남아공의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레이스 인종 그건 관심 바뀐 거야. 왜 우리가 접근할 때 일반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모럴리티나 시빌라이제이션하고는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EC 유럽 경제기구 만들어질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다라고요.
견해가 갈렸는데 뭐냐면 뭐 여기에도 이제 식민주의가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가 같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50년대부터 60년대 이제 논의가 될 때는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 식민지과의 경제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독립을 하고 있고 독립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유럽 안에 EEC라는 유럽 경제협력 기구를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보면 역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프리카를 떼버리는 거죠. 유럽은 단일한 시장을 만들어는 쪽으로 가는데 긴밀한 경제 관계에 있는 아프리카를 사실은 이 블록의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장벽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유럽 안의 장벽은 없애버렸는데 유럽 자체는 다른 세계와 장벽을 쳐놓은 상태가 돼버릴 거고 그건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월드 전 세계 단위에서의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 경제협력 기구가 만들어진 이이시 만들어진 이 과정에 대해서 두 개의 입장이 있었다라고 슬로보디아는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컨스티튜셔널리스트의 입장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월드의 문제에 봐서 즉 유럽 안에서라도 관세 장벽을 없애 나가고 유럽을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우리 해야 돼. 이거 찬성. 그런데 by contrast universalist 그러니까 유니버설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럽의 바깥에 있는 경제하고 동떨어진 그냥 구획돼 버린 세그먼티드 되어버린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표로 삼는 건 세계 시장을 만드는 건데 그냥 지금 보면 유럽과 나머지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 이슈를 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WTO가 그 시애틀에서의 이제 대규모 이제 저항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가는 방향들을 보면 다자간 협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던 사람들도 사실 이 똑같은 논리를 썼었어요.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한 번에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됐으니 그렇다면 다자간 협정이라도 필요하다가 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이 표현으로 빌린다면 유니버설한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 다자간 협정에 끼지 못한 국가는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엔 장벽을 쳐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하고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때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결론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결론 전에 그 마지막 그 시그널 신호하고 관련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슬로보디안이 뭐 앞에는 이제 쭉 하이에크가 왜 논리적으로 시장의 신호에 의해서 이 제도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논증했는지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중간에 보면 저는 이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뭐 계획 경제에 대한 또 논쟁이 있었나 봐요. 그건 또 재밌게 읽었어요. 전에는 잘 몰랐던 그냥 풍월로만 들었던 건데 조금 내용들을 봐서 여기 보면 이제 사이버네틱스라고 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대립됐던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재밌게 들었는데 뭐 전체 오늘 흐름에선 좀 다른 것 같아서 뺐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그널과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하는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calibrating human institution to offer minimal resistance to the movement of the price signal. 그러니까 calibrating 조정하는 거잖아요. 조정하는데 사람들의 제도라는 걸 가격 신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이제 조정을 하는 걸로 이제 가는데 그거에 미니멀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부분에서의 이제 하이에크가 질서가 중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 뭐냐면 질서가 일종의 행위 준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위 준칙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그때 모든 걸 의사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막 모든 의사결정에서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진짜 하지도 않고. 근데 보면 대략적인 기준들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땐 이렇게, 뭐 이럴 땐 저렇게 대략적인 기준들이 있고 그냥 사람들은 그런 행위 준칙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고 이 행위 준칙이 뭐가 되느냐인데 여기에 이제 시장 시그널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녹아들게 하는 거죠. 그냥 뭐 사실 예전에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사람들 뭐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쪽으로 일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그런 거 아니라 뭐
선배나 되게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돈 별로 못 받아도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시간당 임금 높은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며들게 하는 거죠. 시간당 임금과 같은 그런 경제 질서, 프라이스 시그널, 가격 신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게끔 그런 식으로 제도들을 좀 가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사실 뭐가 될 거냐? 두 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뭐에서 두 개냐면 두 가지가 두 개가 되는 건데 글로벌과 내셔널, 뭐 리저널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적 문제, 지금 계속 전 세계를 얘기하니까 전 세계냐 아니면 그 안에 지역 아니면은 국가 단위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 결국은 이걸 통해서 가능하게 하려는 건 뭐냐면 smooth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and ensure predictability in commercial transaction. 인포메이션, 가격으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게끔. 근데 스무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업거래에서 프레디트, 예측성을 유지시키는 거죠. 가격 변동이 오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건 안 일어나게 하게끔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크는 이제 이런 것들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이제 1945년 논문이 있는데요. In Use of Knowledge in the Society가 제목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식의 활용이라는 건데 이 지식이 가격 정보예요. 가격 정보인데 그런 예를 들어요. 어떤 예냐면 주석광산의 예를 들어요. 주석광산에서 주석광산에서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면 그러면 파업에 의해서 생산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주석을 캐는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과거보다 더 싼 값에 주석을 캘 수 있어요. 그러면 주석의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석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에는 이걸 결정할 때에는 이 주석 광산에 파업이 일어났는지 새로운 주식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는지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가격이 오르냐, 가격이 내리느냐 이것만 보고 우리는 이 주석을 살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보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전달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가격만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해서 살지 말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가격은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5년 그 이야기가 출발점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는 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왜 사회의 일종의 준칙처럼 작동되게도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간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뭐 물론 해석들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슬로보니아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뭐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네바 스쿨의 네온 리볼러즘으로 불렀던 여기에는 사실 자기가 볼 땐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패러독스가 있는데 뭐냐면 한편에서는 on the one hand the world economy had to be defended against the excess of democracy. 데모크라시가 넘쳐나는 거에 대해서 월드 전 세계 경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민주주의는 전 세계 경제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the world economy itself was invisible and beyond reason and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거나 대표되는 거를 넘어서고 전 세계 경제는 그냥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돌아가야 될 거예요. 가격 신호에 의해서 재산권만 잘 정의되어 있고 그런 건 다 뒤에서 다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사이에 행위 준칙이 가격으로 전달되는 신호에 반응하는 걸로 자리 잡혀서 그냥 돌아가는 이런 게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패러독스가 될 거냐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코노미 경제 그 자체는 intentional makes project of social justice, equality or redistribution unthinkable. 사회정의, 평등, 재분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은 우리는 이건 생각의 밖으로. 왜냐하면 행위 준칙은 이제 가격에 의한 거니까 가격 신호에 의한 거면 사회정의, 평등, 재분배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가격 신호로 들어갔다라고 하게끔 사람들 생각해 버리면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사회정의의 평등의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최근의 논의는 제가 못 쫓아가서 사실 정확히 모르긴 합니다. 최근 논의는 잘 모르는데 기초소득을 똑같이 나누는 이슈는 원래 프리드만이 얘기했거든요. 밀튼 프리드만이. 프리드만이 그 사회보장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는 국가나 기구가 딱 만들어놓은 그 세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장해 줄게. 근데 그거는 기구가 아는 거지 개인 소비자 모르는 거고 아까 소비자 주권의 얘기처럼 개인 소비자는 자기가 필요한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직접 돈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사회보장제도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고 그냥 기초소득으로 사람들한테 얼마씩 돈 주고 아니면 이게 그 이어진 게 바우처 제도죠. 바우처 제도. 바우처는 이제 돈하고 다른 건 특정 목표에만 쓸 수 있죠. 특정 방식에만 쓸 수 있게 제한을 두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돈으로 줘서 사람들이 알아서 고르게끔 그럼 시장이 돌아가서 제공해 줄 거다. 그게 국가가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이런 리디스트리뷰션이 소셜 저스티스니 이런 거 우리 안 따져도 되는 거죠. 그냥 가격과 소득만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제네럴 스쿨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감춰버린 건 not the state, 국가를 감춘 게 아니라 but asymmetries of power.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가 이게 비대칭적인 걸 사람들한테 가려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보면 지금 이야기들의 계속 흐름은 자본가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자본가들한테 유리하게 자유로운 국제 시장을 만들어주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준 그런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가렸다는 거. 이건 이제 완전 슬로보드하는 평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2010년대 중반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근데 정치적 상황을 보면 뭐냐? popular referendum in favor of Brexit. 그러니까 브렉시트 국민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레지슬레이션,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훨씬 줄었죠.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훨씬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이 오스트리안들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를 가려버리면서 경제 영역을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에서 어떤 의미에서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에서든 사실은 이걸 완벽하게 성공한 상태는 아닌 거죠. 사람들이 뭔가 반대하는 게 나타나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 그거였죠. 앞에서 본 것처럼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물론 그 핵심은 바꾸지 않았지만 조금씩 대응하는 방법들을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자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반에 이제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건 뭐 이 책의 주제는 아니니까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신자유주의라고 했던 이 이슈가 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일면 이해는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슬로보디안 같은 경우는 자기 핵심적인 주장은 이게 1차 세계대전부터 연원이 있고 결국은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세계 시장을 만드는 거였고 그런 기획 아래에서 쭉 이제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막 마구마구 새로운 건 아니에요. 몽펠리에를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던 몽펠리에르 소사이어티에 관한 거나 이런 연구들이 좀 누적되어 있는 건데 제가 뭐 다른 것들이 좀 참 친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런데 페더럴리즘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롭게 보였던 거고요. 예, 뭐 이 정도가 제가 거칠게 제가 이해한 책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